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만 이렇게 익명으로 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건 또 처음이네요. 전 지금 평범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름을 말하면 단박에 알 정도로 유명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주기마다 작은 수필집을 내고 있긴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작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결심한 게 한 번에 유명세를 얻고 싶던 요행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뭔지 단박에 유명세는 얻지 못하고 있네요. 몇 년간 꾸준히 하자는 것도 지금까지만 보면 이루어졌지만요. 저의 일상, 사념, 걱정거리 등을 담아낸 수필집은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소소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씩 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타인이 좋아해주면 더 좋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수필집 맨 앞에 적힌 메일을 통해 간간히 편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제 수필이 갖가지 내용을 담은 만큼 메일의 내용도 제각각이에요. 감명받았다는 목적 없는 소감문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는 반문도 있고요. 때로는 작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지망생, 입시생들의 질문, 이렇게 책을 내면 밥 벌어 먹을 수 있냐는 직설적이고 다소 난감한 문의도 많습니다. 맨 처음엔 일일이 답장을 주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꼬박꼬박 메일링을 했지만 이제 연자가 좀 쌓여서 그런지 제가 답을 주고 싶은 내용에만 반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던 터에 평소 봤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글의 팬이라는 건 특별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글을 통해 치유를 받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본인은 항상 떠도는 삶이었고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쉽게 실증내고 얽매이기 싫어하고 그럼에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신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어릴 적 불안정했던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나약한 본인을 더욱 미워했지만 이제는 이런 모습이 그냥 자신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전부 작가님 덕분이다. 마치 제 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 같아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보내며 덕분에 글을 쓰는 삶을 한 번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메일을 주고받으며 SNS 친구까지 되었죠. 그분은 저보다 4살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SNS에는 그분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단지 맛집, 좋은 카페, 강아지, 종종 영화나 책 이런 관심사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독자, 지인으로만 거리를 유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SNS 친구까지 되자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쪽지를 보내면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엔 개인 번호를 묻더라고요. 사실 이젠 그게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넘어서 이성적인 호감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 작가는 외로운 직업이란 말처럼 글을 쓰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가고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다 보니 후에는 마치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체 독립적이라 혼자 있는 것도 불편하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내 이야기에 관심 갖고 들어줄 수 있는 내 상황에 대해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연인이 생기더라도 그런 정서적 교감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하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니 완전한 교감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과는 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바람처럼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편하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잘 느끼는 성향, 그러므로 더욱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요. 우리는 어느새 SNS를 벗어나 문자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분은 적극적으로 나서며 저에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땐 사실 좀 망설여지긴 했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만나지 않을 거란 암묵적인 조건을 건 채 대화 나눴을 땐 좋았는데, 아무래도 직접 마주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없지 않을까란 걱정 때문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일색 딱 한 번만 만나보자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만나자 해도 절대 만나지 않을 거란 바보 같은 합리화를 한 채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다짐으로 인해 정말 제 일생이 바뀌어버렸죠. 직접 만나본 그분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며 떠올린 이미지는 사실 도회적이고 날카로운, 그렇지만 그런 바쁘고 정신없는 사회에 찌들어 있는 직장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난 그분은 오히려 순박하고 화 한 번 안 날 것 같은 순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성적 기준으로 외양을 살폈는데 제가 추구하는 인상과는 확실히 많이 다른 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만나보니 지레 겁먹었던 것과 달리 이야기가 또 잘 통하는 겁니다. 카페에 머무는 그 긴 4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일을 얘기하면 일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함께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니 그때부터 이성적인 호감도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결국 제가 먼저 나서서 다음 약속을 제안하게 되었죠. 이렇게 매력있고 밝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진 않겠구나 싶은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는 그렇게 급속도로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을 확인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첫 만남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독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운명이고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동태눈을 하고 주말만 기다리는 회사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목적 없이 친구들을 만나 술만 퍼먹는 그런 일상의 저보다 글을 쓰는 제 모습이 가장 좋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는 게 정말 생산적인 경험이라 생각했고 그런 제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좋아해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아마 그래서 더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것 같고요. 우리는 같은 취향을 가졌고 같은 이상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연애를 틈틈이 해왔지만 이번만은 다르다고 확신했죠. 여자친구에게는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라는 게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저의 말에 여자친구는 제 편지를 받고 싶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편지를 쓰기도 했었죠.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씩 써주면서 제 온 마음을 표현하려 했어요. 아마 제 본업 수필보다 더 열심히, 더 정성스레 썼던 것 같기도 하네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여자친구는 이런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하나뿐일 거라며 너무나 행복해했고요. 별거 아닌 그저 손편지일 뿐인데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주는 걸 보니 제가 더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즈음엔 정말이지 이런 하루라면 평생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네요. 여자친구의 모든 점이 다 좋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잘 맞는 것 같으면 직원으로 일했고 그마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금방 그만두었죠. 저와 만나게 된 시점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그만둔 직후였어요. 자신은 왜 이리 실증을 금방 느낄까?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하고 자책하던 때에 제 책을 읽게 된 거죠. 당시 여자친구는 20대 후반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에는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던 때였거든요.
하지만 번듯한 직업이 없고 꿈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없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전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할 것인지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면에서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가 않아. 눈 뜨면 운동도 가야 하고 책도 읽고 싶고 저녁에 친구도 만나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그래. 나도 하루가 바쁘다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도 뭔가 찾아지지 않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자친구 말로는 잘 사는 집안도 아니고 부모님이 스스로 노후 준비하는 것도 빠듯하다 했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왜 그렇게 느긋한지, 뭐가 보장되었기에 그렇게 느긋한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건 오직 저의 생각과 성향일 뿐, 여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제 속도를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자친구 말대로 찾아지길 기다릴 뿐이었죠. 연애 초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제 삶 중 그 어느 때보다 낭만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게 길어질수록 여느 연인처럼 저도 점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점점 더 진지해질수록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의 진로까지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평소 결혼하고 싶다, 우리 반씩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여자친구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너도 나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고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바라는 게 하나 있어.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조금 더 부지런히 찾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그게 네 앞날에도 좋을 거라 생각해. 다른 건 나한테 맞춰달란 말은 안 할 테니 오직 네 장래만 생각해줘. 여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선 알았다며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다 꺼낸 얘기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권유하는 건 마음에 걸렸던지라 저도 취업 스터디 같은 걸 알아봐주고 평소 배우고 싶다고 지나가던 말한 일들을 알아보고 학원도 끊어줬습니다.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죠. 배보다 배꼽이라고, 취업했을 때보다 취업 준비할 때 돈이 더 들잖아요. 그 고충을 알기에 제가 먼저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저도 일을 더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원고 말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원고 일을 찾아서 작업량을 늘려서 수당을 더 챙겨야만 했죠. 출근과 퇴근이 정해져 있는 회사 틀 안에서 일을 자꾸 늘려가다 보니 나중에는 과로까지 오게 됐죠. 점심시간에도 원래 밥을 먹고 글을 썼는데 어느 날 밥을 먹기 전부터 계속 어지러워서 책상에 잠깐 누워서 잠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한동안은 안정을 취하라는 말에 제 하루 루틴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죠. 웃긴 건 쓰러진 후 회사는 쉬었으면서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대로 꼬박꼬박 보냈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후에 이 사실을 한 여자친구는 너무나 미안해했지만 그럼에도 괜찮았어요. 제가 좋아서 여자친구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이렇게 헌신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는지 자기도 이제는 일도 구하고 제 부탁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구하고서 학원도 다니고 스터디도 열심히 나갔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피로에 억눌려서 요양하던 전 그 와중에도 이제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동안 공부하고 알아보더니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좋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책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은 일이 하고 싶어졌대요. 제 영향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많이 뿌듯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에 내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니. 그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뒤로 여자친구는 취업 준비에 들어섰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받았던 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여자친구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해요. 난 사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오빠를 만나서 내가 많이 좋아졌어. 처음 오빠의 책을 읽었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 오빠와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좋으니까. 날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누군지 찾게 해주니까.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이유와 같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서로를 사랑하고 같은 이유로 함께하는 시간을 아끼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취직 후 저는 곧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늘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여자친구는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에 받아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우리는 다른 커플, 다른 부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그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고 위해해 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흔히들 하는 착각인 줄도 모르고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함께 생활해보니 제가 여자친구에 대해 몰랐던 점이 많았던 걸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여자친구는 훨씬 더 자유롭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 후부터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부부라고 해서 꼭 함께 저녁을 먹어야 해? 주말에 나는 내 일하고 자기는 자기 일하면 돼. 서로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자, 어? 아무리 부부라도 자주 보면 쉽게 질릴 수도 있어. 여유를 두는 게 장수 커플의 비결인 건 몰라? 함께 더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였어요. 전. 그 부분은 아내도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아내는 개인 생활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 독립적으로 구분하길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성향이 워낙 자유롭기도 하고 30년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같은 생활을 하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저에게 집안일 전부 맡기고서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불과 신혼생활 6개월 만에요. 한 번은 함께 주말을 보내기로 한 날이어서 외식을 하던 주에 약속이 생겼다며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일정 없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겼냐며 물으니 이전에 다니던 취업 스터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을 아직까지 만나는 것도 솔직히 이해 안 가지만 오늘 같은 기념일에 남편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모임을 가겠다는 걸 누가 이해해 주겠나요? 오늘은 그냥 함께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되겠냐 물으니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했다면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더성하라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중요하고 난 중요한 게 아니냐고 물으니 저더러 구속하지 말라 하더군요. 제 기준에선 상식적인 요구가 아내에겐 구속처럼 들렸다니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 연애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연인이란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런 일이 숱하게 반복되다 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혼 생활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달라진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늘 그랬던 것처럼 편지로 제 생각을 적어 전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 진심을 꾹꾹 담아 썼죠. 지금 우리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기고 싶다는 말들이었죠. 편지를 읽은 아내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해보니 막상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약속들이 맺어진 우리의 공간이 낯설어서 자기가 자꾸 엇나갔던 것 같대요. 아마도 취직하자마자 결혼까지 해서 여러 변수들로 인해 아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알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 각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위 결혼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부는 안 싸울 수 없으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떻게 분쟁을 해결해 가냐, 어떻게 조율해 가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율해 가면 다투더라도 잘 화합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자유를 원하는 아내를 위해 차를 사주었고 아내는 매 저녁마다 함께하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었죠.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 보니 부부 사이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삶에 환기를 주니 점차 불안감도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서로 애쓰고 맞춰가던 참에 우리 부부에게 생각지 못한 뜻깊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 둘 다 많이 얼떨떨하고 당황하긴 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는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라고만 생각했었대요. 아이를 낳는 과정도 너무 끔찍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너무나 좋아하고 지나다니다가 아이를 보면 귀여워하고 그러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저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갖게 되니 아내의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과 직접 겪는 건 큰 차이잖아요. 갖고 싶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갖게 되는 게 천지 차이인 것처럼요. 엄마가 된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가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죠. 함께 임산부에 관한 영상을 보고 병원을 함께 가서 검진을 받고 우리에게 온 아이에 대한 생각, 육아관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요. 그런 노력을 거치다 보니 아내도 점차 서서히 자신의 아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서서 태명을 지어주고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조잘조잘대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우리가 곧 부모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즈음 아내가 친구와 임신 태교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종종 보던 아내의 친한 친구와 둘이 함께 가기로 옛날부터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방 멀리 가기로 했더군요. 친구는 몰라도 아내는 임신한 몸인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니 차만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 친구가 운전하기로 했다더군요. 여행에 관한 모든 것도 임신한 부인 자기를 위해 다 배려해서 친구가 준비했다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 했습니다. 어차피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도 막 지났고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인데 임신한 뒤로 한 번도 못 갔으니 이참에 편히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아내는 2박 3일로 여행을 떠났고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글도 쓰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행을 간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죠. 그날 어떻게 그 마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운전해서 가려고 했는데 운전대를 잡자마자 손이 덜덜 떨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택시를 타고 갔죠. 가을에 반팔 차림을 하고서 병원까지 정말 헐레벌떡 뛰어갔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이동 중 배에 이상스러운 통증이 느껴져서 급히 병원에 온 건데 다행히 아내와 아이 모두 무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보호자로 있다던 아내의 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간호사에게 물으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전화를 해볼까 했는데 번호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분명 아내가 제 번호를 알려준 것 같은데 왜 그 친구가 직접 내게 전화하지 않고 병원을 통해서 연락을 했을까 싶었죠. 저와도 몇 번 만났던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뭔가 깨름직한 기분을 느낀 전 보호자로 있던 분 번호를 받을 수 있냐고 묻기로 했죠. 그런데 간호사가 그러는 겁니다. 아, 그 남자분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남자분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몸에 있던 모든 신경이 멈춰버린 기분이더라고요. 남자라니. 저는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어떻게든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남자인 친구라고 말했으면 모를까. 가장 친한 친구와 간다 해놓고 알고 보니 그게 남자였다면 그건 외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진실을 파악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책망하기 싫었거든요. 수십, 수백 번 고민한 끝에 저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슬러 병원으로 들어갔고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왔냐며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아내 말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늦은 밤에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와중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하필 고란이어서 크기가 컸나 봐요. 옆에 있던 아내는 그걸 직접 보고서 너무 놀라 몸에 이상이 생긴 거고요. 충격이 커서 자기도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별일 없어 다행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저는 그저 말없이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아내가 안쓰러움과 동시에 가증스럽기도 했어요. 아직 바람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두 가지 생각이 한 번에 드니 제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발 외도가 아니길 빌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일이 없게, 아이의 탄생이 원망스럽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내가 몸을 추스린 후 우리는 아내 차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던 중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내의 친구는 언제 갔냐고, 왜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급한 일이 생겨 아내를 병원에 옮겨주고서 바로 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왜 직접 전화하지 않았냐고,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하니 그건 자기도 응급실 들어간 후라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감사 인사라도 할 겸 전화 통화 좀 시켜달라 했어요. 그러자 급한 일 때문에 올라간 사람인데 통화를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아내와의 대화로 어느 정도 의심이 풀리길 바랬지만 오히려 점점 더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히 대답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 후 아내에게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 말하고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서 아내의 차에 타 한참을 또 고민했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도라의 상자 같았거든요. 괜히 보고서 후회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영상을 안 보면 의심만 하며 평생을 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 상자를 열기로 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말 그대로 충격의 도가니였죠. 그 영상에는 오붓한 연인의 대화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자기야, 오늘 내내 운전하느라 힘들지?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자기랑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뭘. 그게 자기 때문이야. 정확히 얘 때문이지.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며 떠드는데 그 남자가 아내의 배를 콩 하고 때리는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내는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의 대화가 제겐 더욱 충격적이었었죠. 자기야, 나 그냥 아이 낳지 말고 자기랑 살까? 나 너무 후회돼. 아직도 그냥 애 생기기 전에 끝냈어야 했던 건지.
이미 생긴 애인데 어쩔 수 없지. 일단 낳고서 생각해보자. 그때와도 안 늦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난 자기 애까지 내 애처럼 키울 수 있다고. 애를 낳지 말까라는 아내의 물음과 우리 애를 자기 애처럼 키울 수 있다는 그 남자의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 박는 것만 같았어요. 그 뒤로는 아내와 말해준 것과 같았습니다. 운전하다 로드킬을 했고 차가 멈춰섰을 땐 아내는 이미 그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 운전해 갔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한동안 차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아이를 가진 몸으로요. 저는 우선 집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일주일간을 정말 매 순간 아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 같아요. 글 쓰는 일도 그만두고 기계적으로 회사만 나가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미루어 봤을 때 외도는 아마도 결혼 전 그리고 취직 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참다 못해 아내의 방을 뒤져본 날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제가 준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준 것 같은 편지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아내가 쓴 편지였죠. 누군가에게 아직 전해주지 못한, 그렇지만 이제 곧 전하기 위해 준비해둔 편지였죠. 읽어본 순간 저는 울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쓰는 문장, 아내가 쓴 표현들이 전부 다 저희 습관들이었거든요. 제가 며칠 밤 고민하며 정성스레 쓴 표현들을 아내는 그대로 그 남자에게 써주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마음인 것처럼 수줍게요. 그동안 아내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아니, 우습게 여겼구나 싶어서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제 두 눈으로 나를 기만한 아내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니 제가 내린 대답은 더 이상 아내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몸을 생각해 출산 후에 얘기해볼까 싶었지만 도저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곤히 자란 아내의 얼굴을 이젠 더 이상 어루만져 줄 수 없었거든요. 똑바로 마주하게 해도 구토가 나올 것만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아침 인사하고 껴안고 평소와 같은 얼굴로 뻔뻔히 거짓말하는 아내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말까? 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 귀에 맴돌아서 이젠 제가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렇게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니 이제야 이성적으로 판단이 된 건지 그동안 아내가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와 가정에 소홀했던 점, 임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들이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는 실증을 금방 느끼고 지루한 걸 참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저로 인해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요.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아내는 저에게도 실증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에게까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저는 퇴근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사뭇 다른 무거운 공기에 아내는 불안한 듯이 제게 왜 그러냐며 물었죠. 맨 처음 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10분가량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고요. 할 말 없으면 자기는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서 쉬겠단 말에 저는 결국 아내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함께 있는 네 모습이 좋다고 했잖아.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 말했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증거 없인 쉽게 말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따로 촬영해둔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고 자신과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아내의 표정은 급속도로 어두워졌죠. 다 받고 다 들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솔직하게만 말해줘. 이 남자는 누구고 언제부터 만났고 왜 만났는지. 제 물음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리고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상세히 알고 싶기도 했을 뿐더러 이제 와서 감정을 앞세워 따지기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으니까요. 몇십 분이 흘렀을 즈음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업 스터디 거기서 만났어. 오빠는 날 이해 못했지만 거기간이 억지로 떠밀려서 취직을 해야 한다는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중 한 사람이야. 아직 번듯한 직장도 없고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이야. 별거 없어. 좋은 조건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고. 근데 같이 있으면 즐거워.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냥 뭐든 해주고 싶어. 오빠 말처럼 나를 위해 취직한 거 맞는데 그 이유 중엔 그 사람도 있었어. 마음이 그렇게 커서 오빠 만나면서도 놓지 못했어.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애까지 가졌는데도 이 사람은 내가 좋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버려?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허탈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던 모습과 아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요. 그래서 행복했어? 날 속이고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랬으면 나한테 헤어지자 했어야지. 그게 인간다운 선택 아니야? 속인 건 미안해. 그렇지만 이게 나야.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나 원래 정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난 오빠가 어느 정도 날 이해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던 걸 알아도 이해할 줄 알았다고. 이해해줄 줄 알았다고? 아예 대놓고 떳떳이 밝히지 그랬어.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도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도저히 아내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만큼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란 거였죠. 저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 아내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쫓아와 왜 이러냐고 대화로 풀져가더군요. 대화? 그건 이성적인 이야기가 통할 때 가능한 거지. 내가 준 편지로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속삭이고 우리 아이를 갖고도 다른 사람과 여행을 떠나는 걸 이해해달라고? 당신 미쳤어. 내가 사랑했던 건 미쳐버린 당신이 아니라고. 아이도 당신도 필요 없으니까 가. 당신 바람처럼 낳지 않고 그 사람이랑 살아도 돼. 내가 이제 전부 놓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짐과 함께 아내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이제야 다행인 건 아내와의 결혼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소송까지 걸진 않았어요. 그냥 단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아내와 단 하루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았고요. 우습게도 이혼한 후로 아내에게 꾸준히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두세 통을 읽어봤어요. 아내는 그 남자와 살림을 합쳤다가 유산을 했고 결국 그 스트레스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 남자가 아이까지 받아준다는 말을 믿었는데 막상 헤어지고 오니 폭언을 일삼으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다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스트레스로 유산한 것 같았고요. 그 이야기 듣고서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놓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 아이였으니까요. 그 남자를 찾아가 분이 풀리도록 폭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이 망가지지 않길 바랐거든요. 편지 속 아내는 제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받아준다면 언제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고 싶다면서요. 그 뒤로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제 삶이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게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편지는 2달가량 매주 오다가 끊겨졌어요. 시증을 금방 느끼는 아내에겐 꽤나 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궁금해하지는 않으려고요. 아내도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 아직도 많이 힘들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보통의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죠. 아내의 편지를 보면서 한동안은 글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내를 만났던 시간은 이제 전부 다 잊고 새롭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릴 겸 이렇게 사연도 쓰게 되었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긴 했네요. 함께 할 수 없지만 제가 진정으로 아내를 용서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는 저도 분명 원래의 저로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저로서 충분한 날들이 찾아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